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샤워를 마치고 배수구에 모인 머리카락을 보며 혹시 나도 탈모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안감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시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탈모의 진짜 초기 신호가 무엇인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 관리 방법은 어떤 것인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한 추측 대신 확실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것이고 무엇보다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탈모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갑자기 와르르 빠지는 모습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극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탈모의 진짜 시작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찾아오죠. 두피가 평소보다 가렵고 기름기가 많아지고 무엇보다 머리카락 자체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머리숱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탈모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개수보다는 각각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건강하고 굵은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신호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김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김영호님은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본인은 아직 머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부인께서 여보, 정수리 쪽 머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부인의 권유로 거울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셨죠. 정수리와 뒤통수의 머리카락을 직접 만져보니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뒤통수 머리카락은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는데 정수리 쪽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김영호님은 그때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건강한지였다는 걸 말이죠.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날 수도 있지만 한번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다시 굵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분은 이후 병원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모발의 굵기를 측정하는 검사를 통해 남성형 탈모 초기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녹시딜 용액을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십니다. 김영호님의 경우처럼 탈모의 진짜 원인은 모발이 아예 빠져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굵기가 점점 얇아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엄지와 검지로 정수리와 뒤통수 머리카락을 각각 비벼보세요. 두 부위의 머리카락을 비볐을 때 나는 소리와 촉감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만약 확실한 차이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탈모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탈모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고민이 하나 있죠. 바로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머리 감는 횟수를 줄이시는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라는 걸 아시나요? 문제는 머리를 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에 있습니다. 머리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감거나 젖은 머리를 억지로 빗질하면 모근이 뽑혀서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기름기를 그대로 둔 채 잠자리에 든다면 두피에 염증이 계속 쌓여서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박순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68세이신 박순자님은 전업주부로 평생을 보내오면서 나름대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감는 습관만큼은 20년 넘게 바꾸지 않고 계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머리를 감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주무시는 습관이었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60대에 들어서면서 두피가 점점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머리가 기름져서 떡이 지고 가려움 때문에 자꾸 긁게 되어서 염증까지 생겼어요.
그분은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 어머니의 두피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정수리 부분이 빨갛게 염증이 있고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딸의 권유로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녁에 머리를 감지 않는 습관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하루 동안 두피에 쌓인 오염물질과 피지가 밤새도록 그대로 있으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당장 저녁 세정 습관을 시작하라고 권해주셨고 염증 치료를 위한 약용 샴푸도 처방해 주셨습니다. 박순자님은 처음에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머리를 감는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불과 한 달 만에 가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3달 후에는 머리카락이 훨씬 덜 기름져서 하루 종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녁 샴푸를 빼놓지 않고 하시면서 아침에는 간단히 물로만 헹구시거나 아예 생략하시는 날도 많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동안 쌓인 오염물질과 유분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으셨죠? 원인을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두피는 계속 피지를 분비하고 낮 동안 쌓인 먼지나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두피가 건강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저녁 샴푸를 필수로 하고 가능하다면 아침에도 가볍게 추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젖은 머리를 억지로 당기면서 빗질하지 마세요. 자연 건조를 시킨 다음에 부드럽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꼭 저녁 샴푸를 실천하시고 평소 빗질하는 방법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두피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민간요법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 찌꺼기를 두피에 발라주면 좋다. 맥주 효모를 먹으면 머리가 난다. 계란 흰자를 바르면 효과가 있다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방법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방법들에 의존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탈모의 진짜 원인은 목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영향이나 유전적 요인들입니다. 커피 찌꺼기나 맥주 효모 같은 것들이 그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한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는 두피에 열이 많아서 탈모가 생긴다는 말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열은 염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최정호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74세이신 최정호님은 작은 슈퍼마켓을 30년 넘게 운영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60대 후반부터 머리가 얇아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맥주 효모가 탈모에 좋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방송에서는 맥주 효모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죠. 최정호님은 그 말을 듣고 당장 약국에 가서 맥주 효모 가루를 사오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맥주 효모 가루를 물에 타서 드셨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셨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쯤에는 오히려 탈모가 더 진행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방송에서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으니까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드셨어요.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가족들의 권유로 드디어 병원을 찾아가게 되셨습니다.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최정호님의 두피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맥주 효모는 영양소가 풍부한 좋은 건강식품이지만 탈모 치료제는 아닙니다. 탈모는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과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때서야 최정호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매월 맥주 효모 가루를 사느라 쓴 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그 시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그분에게 미녹시딜 용액 사용을 권하시면서 앞으로는 검증된 치료법을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더 이상의 진행을 막고 계십니다. 최정호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선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탈모는 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권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피부과나 모발 전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제대로 된 검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늘부터는 누군가가 좋다고 하더라는 말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한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탈모의 양상이 남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변화들이 있으실 텐데요. 갑자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전체적으로 볼륨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여성의 경우 갱년기 이후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탈모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강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갑상선 질환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내분비 문제가 함께 있다면 탈모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은자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6세이신 이은자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35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숱이 많고 굵어서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면서 갱년기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면홍조와 불면증 정도였는데 62세쯤 되니까 머리카락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샴푸를 할 때마다 평소보다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무엇보다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졌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퇴임 후에 급격한 생활 변화와 함께 부모님 간병까지 겹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만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어느 각도에서 보면 두피가 비치는 것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은자님은 그때서야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가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세한 혈액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예상했던 대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았고 갑상선 호르몬에도 약간의 이상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런 호르몬 변화가 탈모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는 약물 치료와 함께 미녹시딜 외용제를 꾸준히 바르기 시작하셨죠. 또한 여성 호르몬 보충 요법도 부인과와 상의해서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가장 먼저 두피의 가려움과 염증이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새로 나는 머리카락들이 예전보다 조금 더 굵어진 것을 느끼셨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전체적인 볼륨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은자님은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체념하려고 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으니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고 계십니다. 이은자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성 탈모는 결코 개인의 잘못이나 관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에 따른 것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성분들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갑상선과 여성 호르몬 검사를 받으세요. 갱년기 전후로는 1년에 1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세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야말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다시 예전처럼 굵고 많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하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다시 굵게 만들거나 이미 빠진 머리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을 늦추고 남아있는 모발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발 이식이라는 현실적인 해결책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도 조건이 맞으면 모발 이식이 가능합니다. 물론 남성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장세민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세이신 장세민님은 대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시다가 60세에 정년퇴임하신 분입니다. 50대 후반부터 탈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정수리와 앞머리 쪽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퇴임 후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탈모 해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을 시도해 보셨어요. 한약도 먹어보고 두피 마사지도 받아보고 값비싼 탈모 샴푸도 써보셨죠? 심지어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건강식품들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탈모는 더 진행되었고 그동안 들인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장세민님은 점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모발 이식 전문 병원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모발 이식이냐고 생각하셨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70대 환자분들도 종종 시술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장세민님의 경우 뒷머리 쪽에 건강한 모발이 충분히 남아있어서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시술하기로 했죠. 수술 당일에는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되셨지만 생각보다 과정이 순조로웠다고 해요.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당일에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머리를 감을 수 없어서 불편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이식한 부위에서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솜털 같았던 것들이 점점 굵어지면서 1년 후에는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시술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장세민님은 10년 동안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없었는데 이식 한 번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세요.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회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모발 이식이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모발이 많이 빠진 경우에는 이식할 모발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두피 조건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세민님의 경우처럼 조건이 맞는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시도해 볼 만한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만 반드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의료진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줄기세포 치료나 새로운 약물 개발 등 미래의 치료법들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낭 복제 기술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상용화되면 탈모 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아직은 연구 단계이고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희망적인 소식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가능한 최선의 방법들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재 탈모의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치료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고요. 무작정 이것저것 시도해보기보다는 전문 병원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과 관리 방법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탈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일상의 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의 신호를 파악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전문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좋다고 하더라는 말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무엇보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자가 진단법부터 시작해서 저녁 샴푸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불안한 추측 대신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희망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